자, 두 번째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는 그리움과 참깨를 털면서가 나왔어요. 위에 나와 있는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시는 자주 나오는 시입니다. 이용학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시를 썼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좀 그리움에 관련된 시를 많이 씁니다. 자기 고향을 잘 못 갔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북쪽이 고향인데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참깨를 털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문담부터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뭐 일반적인 내용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워하는 거,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내용인데요. A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북쪽이 고향이라 그랬죠. 북쪽 네모하세요. 한방눈 동그라미 하시고요. 쏟아져 내리는가, 는가에다가 괄호 하시면 되겠습니다. 는가에 괄호.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필기는 안 하고 표시만 하고 있는데요. B라고 묶여져 있는 부분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복된 눈이란 말이 나왔어요. 복된 눈 동그라미. 그러면 이미 처음부터 눈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읽다 보면은 복된 눈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눈은 좋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축복을 내리는 따뜻한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하자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 고향인 북쪽에도 눈이 오는 건가? 그 복되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의 눈이 내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눈에다가 필기하시면 되겠어요. 이 눈은 고향을 떠올리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중간 연결 고리가 된다. 그래서 그리움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네모친 북쪽은요, 고향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한방눈에다가 쓰세요. 포근한 이미지. 이 눈은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눈은 현대시에서 한 8대2 정도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라고 그랬고요. 이 는가가 B의 마지막에도 는가, D의 마지막에도 는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어미라고 합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의문형이죠. 의문형 종결 어미의 반복이 이루어지죠. 그럼 뭐 전체적으로 통일감도 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영상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좀 빠르게 갈게요. 자, B 부분.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가. 굽이굽이니까 그 굽이굽이 밑에다가 물결로 밑줄하세요.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백무선의 뜻 밑에 나와 있습니까? 보여요? 네.
보이지? 함경북도니까 저 북쪽입니다. 이제 북쪽에서도 이제 동쪽, 그러니까 동북쪽 끝이죠. 함경북도 배감인데요. 배감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순대가 유명하죠. 되게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아니 그 좋아해 순대? 배감 순대가 있어. 네, 배감 순대 거기에요. 아니 그래요? 네. 그래서 순대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니 순대국 좋아해요. 아, 순대 좋아합니까? 여기 옆 건물에 그 화평동 족발 거기서 먹어봤어요? 아, 그럼 나름 괜찮아요. 보쌈 정식이 점심에 10,000원이에요. 순댓국이랑 같이 나와요. 토요일에는 항상 그걸 먹어요. 원장님이 사주시거든요.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저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네. 아, 아직 안 오셨나? 자, 그래서 이 배감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무산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배감과 무산을 잇는 철도라서 백무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과 인천을 이으면 경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괄호가 물결로 밑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부분에서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름답게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쨌든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어느들은 이러한 밤이냐? 잉크병이 얼 정도면 얼마나 추운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혹독한 추위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추우니까 더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리움에 심화, 그리움 감정이 깊어지는 거죠. 저 우리 그러잖아요. 이럴 때 더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옛날에 이랬었는데. 현실이 힘들거나 좋지가 않으면 자꾸 과거를 떠올려요. 과거를 자꾸 떠올리다는 얘기는 현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나지. 아니,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과거가 왜 생각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리움이 심화되는 거고요. 어쩌자고 참을게요. 그리운 것. 참아 그리운 것. 원래 참아라는 말은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참아 그립다는 말은 없어. 참아 뭐뭐하지 못한다죠. 근데 여기서 참아라는 걸 쓴 거는 의도적이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립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사를 썼겠죠.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것 봐라. 우리 저번에 설명했던 거 어떤 구조가 나타나 있어? 수미상관의 구조가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습니다. 이거 유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똑같아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오른쪽에 답을 쓸 수 있겠네. 그 표현상의 4번 표현상의 특징에서 두 번째 빈칸이 수미상관이지. 그래서 안정감을 얻고 주제를 강조한다. 수미상관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참깨를 털면서는 더 쉬워요. 산 그늘 내린 밭 귀퉁이. 이게 산이 그늘이 생길 수 있죠. 그 산 그늘이 이렇게 내리면 그 밭의 귀퉁이가 가려지는 거겠지. 그 그림자에. 여기서 할머니와 참깨를 털어요. 자, 별로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참깨를 턴다에다 밑줄 좀 하겠어요. 참깨를 탄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참깨 털어본 적 없죠?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자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농촌에서는 자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경험은 아니라는 건데 중요한 건 참깨를 털면서 뭔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의미를 깨닫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을까를 한번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참깨를 터는 거는 내가 잘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적하자가 잘하겠어요? 여기 계시는 할머니가 잘하겠어요? 당연히 할머니가 잘하시겠지. 할머니는 자주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동그라미. 참깨 잘 터시는 분이니까. 그럼 할머니가 참깨를 어떻게 터나 봐봐. 밑줄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자, 할머니는 천천히 하면 여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느긋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급하지 않은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아니, 선생님, 참깨를 슬슬 치면 할머니가 힘이 없으셔서 느릿느릿하신 거 아니에요? 여유라기보다는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자, 왜 굳이 나는이라고 하고 젊은이라고 했어? 할머니와 반대니까.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 나이가 많으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으시다. 근데 나는 인생이 짧으니까 잘 몰라. 그냥 도시에서 왔고. 젊은 나이다가 세모하세요. 그럼 할머니가 여유롭고 느긋한 데 반해서 나는 세모를 쳤으니까 나는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느냐? 조급한 현대인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조돼요, 지금. 진짜, 너 양손잡이냐? 아니요. 근데 아까 왼손으로 쓰는 거 같았는데? 아, 그냥. 뭐야? 아니, 나는 아까 보고 왼손으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오른손으로 써서 양손잡이인 줄 알았잖아. 아유, 알겠어. 아유. 자,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합니다. 그냥 빵! 그냥 엄청 세게 치는 거야. 그냥 빨리 가고 싶으니까. 욕심을 부리고 있죠. 세상사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17살이죠? 야, 기분이 이상하다. 아직 졸업을 안 하니까 아직도 중학생이긴 한데 기분이 이상해. 니네도 그렇지 않니? 니네가 17살. 이제 두 달만 아니지. 어쨌든 뭐 한 50일 정도만 있으면 고등학생이야. 아무 느낌이 없어? 아, 그래? 그래라 그럼. 자,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17년 인생을 살았다고 치고 세상이 너희들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사에는 좀 재미없는 일도 많아요.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럼 뭔가 쾌감을 느끼는 경우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그런 것들, 뭐 재밌는 드라마를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웹툰을 본다든가 이럴 땐 재밌을 수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일들인데 하기 싫은 것들, 학교 다니기, 숙제하기, 수행평가하기, 얼마나 싫어. 그럼 맛보기가 어렵죠, 즐거움을. 그런데 참깨를 털면 그냥 상쾌한 거야. 빡! 딱! 와, 얼마나 시원해. 그런 거를 느꼈어요.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 바로 하세요. 음성사지가 사용됐죠. 그럼 어떤 심상입니까? 청각이죠. 청각 하나만 쓰세요. 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이가 이제 가깝게 하는 뜻이야. 가깝게 살아본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이지.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내가 뭔가 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어. 너무 기뻐. 행복해.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1시간만 했는데 그냥 100점. 아, 너무 상쾌하지 않나요? 수행평가 한번 쓱 만점. 아, 너무 좋지 않아? 천재야. 뭔가 한 방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쏟아지는 것들에 세워하시고요. 그럼 이런 쏟아지는 것들이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세속적인 욕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방에 딱, 돈도 딱, 승진도 딱, 이런 거를 내가 원했던 거야.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털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 아유, 말투부터가 좀, 이게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좀 포근한 그런 말투죠. 아가, 5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5가지 동그라미 하세요. 무엇의 5가지? 참깨의 모가지죠. 그러니까 참깨가 이게 참깨, 이게 그 대라면 이걸 툭툭 쳐야 이게 알맹이만 톡 떨어지는데 빡빡 치면 그냥 아이게 분질러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참깨를 털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모가지까지 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이 모가지는 지켜야 할 가치야. 우리가 정도라던가 순리를 벗어나는 것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참아낼 줄도 알아야 되겠죠? 채연아, 너가 쌀 안 쳐가지고 밥 해본 적 있어? 밥솥에? 그럼 밥을 보통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취사 버튼 딱 누르면? 아, 그거까지 몰라요? 아, 그냥 밥만 올려놓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구나. 아, 예약으로 해? 아, 그럼 잘 모를 수 있겠구나. 아, 그래? 지한이는 해본 적 있어? 아, 왜 이렇게 곱게 자랐어? 이거 부모님이 너무 너무 애지중지 키우시는구만. 그냥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자랐네. 아, 그러면 사랑 못 받고. 아니요. 아, 아니죠? 옛날에 해봤어요. 아, 옛날에? 네. 어렸을 때. 선생님은 이제 당연히 우리 아내가 훨씬 더 밥을 많이 하지만 선생님들이 밥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취사 버튼을 딱 누르면 급속으로 하면, 쾌속으로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우리는 잡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려요, 쌀밥보다. 그 다음에 이제 느긋하면 45분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밥을 내가 배고파, 내가 밥을 먹고 싶어, 쌀을 안 치자마자 닫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다릴 줄 알아야지, 뭐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일단 말이 안 되죠.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밥을 지어서 남은 걸로 숭늉을 먹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가지까지 털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그러니까 막 모질게 혼나는 건 아니고요. 아이고, 우리 애가 그냥 이걸 모르고 그러고 있네,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별 내용 없죠? 네, 그래도 좋은 교훈을 주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간의 유혹입니다. 지안아, 라면 끓일 줄 알지? 언제부터 끓여봤냐?
몇 살 때부터?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너는? 어떻게 기억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었구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제 애를 키우는데 애가 이제 중1 되거든요. 니네가 3년 차이나. 그럼 니네가 2006년생이구나. 근데 우리 애가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라면은 보통 맵잖아. 그래서 라면 중에서는 그 사리곰탕 그거랑 하나도 안 맵잖아. 그거랑 아니면 짜파게티. 이거 아니면 안 먹어. 기억해요. 귀엽다고? 난 속이 터지는데. 아니 라면을 같이 끓여서 먹을 수가 없어. 라면을 먹으려고 치면 내가 먹고 따로 끓여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게 뭐야 귀찮게. 설거지거리도 많아지고 그냥 어디 외식을 하려고 해도 맨날 먹는 게 뻔해. 돈가스, 짜장면, 오므라이스, 샤브샤브. 그리고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크면 낮이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 저도 원래 못 먹었는데. 그래? 잘 먹고 그래. 아니 김치만두 있잖아. 김치만두를 먹고 매워가지고 물을 한 컵, 만두 안에 한 컵을 먹어.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왜 그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그냥 불편해. 어디 외식하기도 불편해. 항상 돈가스가 있는 집으로 가야 돼. 그걸 못 먹으니까 불고기 이런 거 있지. 양념 불고기 말고 그냥 간장 불고기. 물론 나보다 우리 아내가 더 힘들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애는 라면을 끓일 줄 모르거든 지금도. 계란 후라이나 겨우 해 먹을 정도야. 에이씨 잘못 키웠다. 애가 아직도 중학교 1학년 되는 애 애기야 애기 그냥. 어떡하지? 귀여운 거 말고는 뭐 없어. 귀엽긴 하거든. 자, 대작간의 유혹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뭘 공부하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지 알아? 어떤 책이 있어요. 고3은 꼭 이걸 해. 아직 잘 모르는 거. 수능 특강을 해요.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전 과목 다 사면 10만 원이 넘어가요. 나름 싼 편이에요. 그래도. 왜냐면 원래 문제집 한 권에 뭐 15,000원 막 이러잖아. 근데 수능 특강은 올해 조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8,000원대로 나오면 싼 거예요, 진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가 이거 7,500원이네. 그럼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는데 이 수능 특강이 수능이랑 간접 연계거든요. 50%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꼭 공부를 해요. 이 대작간의 유혹이 수능 특강에 실렸던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실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볼만해요. 자, 김광규 대작간의 유혹인데 얘들아 대작간이 뭐 하는 데야? 뚱땅뚱땅 해가지고 그 철 같은 거 막 칼 만들고 막 그런 데 있지. 그다음에 뭐 이제 농기구 만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곳이 유혹을 한다는 거야. 뭔 소린가? 보시죠.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러면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나쁜 의미죠. 플라스틱 물건에다가 세모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걸까요? 뭐가 이렇게 느껴져? 나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일회성을 띠거나 무가치한 것, 내 삶이, 내 존재가 이런 느낌이 들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자, 현대아파트 간접 광고 아니고요. 세모하세요.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럼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으니까 좋은 데겠지. 털보네 대장간 동그라미. 그러면 이 대장간에 가면은 플라스틱 물건이 아닌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단단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그럼 털보네 대장간이라는 것은 이거랑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시냐면 본질적 가치라고 쓰세요. 네, 본질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털보네 대장간입니다. 그러면 현대 아파트와 플라스틱 물건은 대장간과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모질로, 자, 풀모질로 앞에 꺽쇠 어때요? 풀모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시우새 뜻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네,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하나예요. 이렇게 달군다는 얘기는 내 삶을 단단하게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야. 시우새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루라고 아실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얻다가 그 대고 막 뚱땅뚱땅 망치로 막 치잖아요. 그 받침대가 모루예요. 모루 위에서 벼리고 날카롭게 하고 숫돌에 가라 하고 이제 꺽쇠를 닫아오세요. 자, 그러면 불 속에서 달구고 벼리고 갈아요. 즉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이죠. 자,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단련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자, 숫돌에 가라. 18원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무쇠낫도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돼요. 꼬부랑 호미 동그라미. 니네 혹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 쇼핑몰 알아? 그게 되게 크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그 아마존 CEO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앨런 머스크랑 계속 왔다 갔다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돈이 진짜 많아요. 100조가 넘는 건가? 뭐 되게 많은데 얼마나 돈이 많냐면 그 사람이랑 그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 남자 쪽이 뭐 잘못이 더 있어가지고 위자료를 줬어요. 그 위자료를 그 아마존 기업의 주식 4%인가를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는 순간 그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자 4등이 됐어. 4등. 그 4%를 줬더니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여자 4등은 정말, 그럼 도대체 그 남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호미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미를 좋아한대. 땅 파기 좋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꼬부랑 호미가 돼요.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자, 지금까지의 삶이 부끄럽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을 반성했기 때문이겠죠. 성찰적 하나 써놓으세요. 성찰적이고요. 직지사는 절 이름이고요. 해우소가 뭔지 알아요? 일단 한자는 풀다 해자고요.
근심 우자, 장소할 때 소자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해소하는 공간이 해우소예요. 이름은 그럴듯한데요. 어디서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입니다. 배가 아플 때 근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근심을 해결하는 것. 화장실이 해우소입니다. 그래서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면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똥덩이 세모해야 되겠죠. 무가치한 거죠. 그렇게 무가치함을 느낄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걸려있고 싶다는 얘기는 뭐야? 무쇠나 꼬부랑 호미 이런 게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써본다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존재를 소망한다.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겠죠. 나는 뭐 인생 망했으니까 막 살아야지라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자기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 내가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가치 있게 대우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몇 살까지 살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좀 의미 있게 삽시다. 자, 다음 김용택의 그대 생의 솔숲에서인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시는 그냥 별로긴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요. 안 써도 될 시를 굳이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 생의 솔숲에서라는 것은 뭐 사실 논리적으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대의 인생의 소나무 숲에서 뭐 이런 건데 약간 그 합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받는 그런 시예요. 말이 약간 안 맞아요.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겠대요. 이게 뭔 소리인가? 나를 버린다는 게 뭐야? 내가 쓰레기야? 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시가 어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도 뭔가 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의리에다가 괄호하세요. 솔잎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네에다가 괄호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봤어요. 이 두 줄을 오른쪽으로 묶으셔서 잘 생각해 보시면 내리고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지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묶은 부분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냐면 하강적 이미지라고 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자연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낙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낙엽은 가을에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강적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쓸쓸함의 이미지를 동반을 합니다. 또는 소멸,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좀 다릅니다. 이 내리고 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 읽어볼게요.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 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겠대요. 그럼 과거에 어떤 좋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내려놓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잘못 살아왔거나 의미 없이 살았거나 이불킥 같은 그런 걸 내려놓으면 그러면 버린 만큼 채워질 거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벅차리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냐,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욕심 없는 삶을 버리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나를 버릴 수 있으리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다음에 말 넣음표를 넣으셔서 욕심 없는 삶을 버릴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봄산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봄산에서 이렇게 욕심 없는 삶을 버릴 수 있는 곳이니까 이 봄산은 새로운 희망을 얻는 공간이겠네. 나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남아있는 생이 벅찰 수 있어. 그럼 내려놓는다는 하강적 이미지가 여기서 나쁘지 않다는 거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7번째 줄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봄이 오는 이 솔숲에서, 솔숲 동그라미 하시고,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 두리. 그럼 뭘 그렇게 내가 집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게 없구나. 솔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그냥 새예요. 솔가지에서 소나무 가지에서 소나무 가지로 가볍게 내립니다. 이 내린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가볍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근심과 고단함이 좋을 일은 없잖아. 근심과 고단함 세모.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을 수 있겠어요. 이제 거기서 돌아와 온 겁니다.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그럼 이 숲은 성찰과 깨달음의 공간이면서 삶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야. 숲 동그라미. 그리고 그 숲에 이런 바람도 동그라미. 찬설이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자, 눈뜨리가 3번 나왔어요. 뭐 반복되는 건 뭐 쓸 필요도 없고요. 눈을 뜬다라는 것은 굳이 따지면 상승적입니까? 하강적입니까? 당연히 상승적이죠. 그 왼쪽에 상승적을 쓰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눈뜨리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Open your eyes일 수도 있고요. 또 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뜬다라는 거 말고 뭔가 깨달음에 그거 말고 실가지 끝에도 눈을 뜬대요. 그 얇은 가지 끝에 눈이 뜬다. 여기서 눈이 뭐야? 꽃.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싹 같은 거죠. 가지 끝에 있는 그 싹. 거기서 이제 꽃이 나오는 거죠. 그 눈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잎사귀들처럼 눈을 뜬다면 새 잎사귀들이 나오는 그 시점,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처럼 너도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 생의 이 고유한 솔숲에서 이런 내용이죠. 그냥 그래요. 다음 쪽까지. 다음 쪽에 님의 침묵 나왔어요. 님의 침묵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쉬운 화밭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김수영의 시 우리 뭐 배운 거 있는데 기억나세요? 야, 기억 잘한다. 아, 봤어요. 뭐야? 그럼 어떡해? 아니, 김수영 어디서 바뀌네요. 알겠어요. 자, 풀을 썼는데요. 이 시는 간단합니다. 금방 끝나요.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그러면 삶은 계란의 껍질과 묵은 사랑은 의미상 대응되겠죠. 둘 다 바로 하세요. 묵었다라는 말은 묵은지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옛날 거, 오래된 거,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삶은 계란의 껍질과 묵은 사랑은 옛날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느냐? 낡은 사고나 가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옛날 거. 야, 니네 혹시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말 알아? 알아? 비디오가 뭔지 알아? 오, 그래? 비디오 테이프 알아? 그건 몰라. 넌 알고? 넌 어떻게 알아?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 만화 같은 거 보면서. 니네 어릴 때도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야라는 말은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지만 대충 다 안다 이런 거잖아. 신기하네. 나 니네는 모를 줄 알았지. 그럼 카세트 테이프 알아? 이거. 안 해? 오, 신기하네. 오, 옛날에 봤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니네는 USB나 MP3 이런 거나 듣는 줄 알고. 그럼 뭐 너희랑 나이랑 뭐 그렇게 차이 안 나네. 비웃어? 뭐냐? 알았다. 자, 삶의 계란이 껍질이 삶의 계란이 아니라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그러니까 파가 붉은색이 아니라 파를 심어놓은 밭이 붉은 흙이라서 그래요. 거기에 푸른 새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푸른 새싹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이제 뭐를 본다는 얘기야?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이게 사랑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게 되거나 인식하거나 찾아냈거나 이런 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푸른 새싹에 동그라미를 하셨고 그 묵은 사랑하고 푸른 새싹하고 서로 화살표로 반대 표시하세요. 그러면 쉽게 가겠습니다. 옛날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좀 좋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어. 그럴 때 집착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에게 미래가 열려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시의 의미가 뭐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다. 좌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하세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거 딱 뭐죠? 뭐죠 이거? 얻는 말을 해요. 말을. 역설이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역설이죠.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펜트하우스 봤습니까? 예. 익숙하실 거예요. 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그러면 너의 그림자도 괄호하세요. 지금 괄호치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추억이 자꾸 떠올라. 막 이렇게 막 어른어른해 막. 그럴 때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 이것도 바로하세요. 물 뿌리개야. 물 뿌리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즉 묵은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쉽게 떨쳐내지 못할 때,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별 내용이 없네. 그렇대요. 자, 일단 오늘 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조찬부터 그대생의 술숲에서까지 하나, 둘, 셋 쪽이 숙제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